음악하는 사람이라서 연주도 좋고 작곡도 좋고 지휘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음악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감이라는 부분이 언제나 늘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이제 항상 얘기하기를 시간 있을 때 써라. 왜 닥쳐야 쓰냐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앉아있다고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를 보면 또 행복해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바람, 어떤 사람들의 인심, 또 음식 이런 곳에서 느껴진 어떤 풍족함, 그다음에 풍요로움, 여유로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50여 장의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십니까? 50장의 그 앨범은 사실 제가 뭐 디렉터로도 참가하고 연주자로도 참가하고 지휘자로도 참가하고 작곡자로도 참가를 합니다. 근데 몸은 힘들고 축나고 그러지만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힘들다고 보기보다는요. 신나는 일이고 재미난 일이고 그곳에서 밤새면서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그런 재미난 작업들을 한다라는 게 예술가한테는 좀 신비스럽고 재미나고 그런 일들이죠. 앨범 작업을 하실 때 혹시 뭐 징크스 같은 거,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무대도 그렇고요. 녹음실도 그렇고 항상 음악을 할 때 손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손톱을 짧게 자르고 가면 아무런 작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대에 설 때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손톱을 자르지 않는다든가 이발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선생님 무대에 보면 팝핀 현준이랄까 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무대들이 보이던데요. 네, 국악에 대한 인식이 국악은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어렵다라는 인식입니다. 그것만 바뀌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려운 틀을 벗어 던지고 그 구수한 토종적인 면을 어떻게 세련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깊은 맛을 나중에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관객들이야 팝핀 현준을 보러 오고 SG 워너비를 보러 오는 것이지만 결국은 SG 워너비가 국악을 배우고 팝핀 현준이 우리 휘모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어떤 나머지 인생의 국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바뀌게 되면 그의 팬들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자꾸 우리 무대에 세우고 그들이 우리 문화와 좀 가깝게 접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G 워너비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요. 네. SG 워너비 작업은 어떠셨어요? SG 워너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곡 자체가 아리랑을 모티브로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고요. 그 SG 워너비의 가수들도 국악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음악에 대한 우리 장단에 대한 새로움을 좀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좀 서로 눈을 좀 뜨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미추 관현악단 지휘도 오랫동안 맡으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시지 않았을까?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일 때보다 섞일 때가 재미있습니다. 제가 미추 관현악단의 지휘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작업은 마당놀이로 유명한 김성녀, 윤문식, 김종엽 이 세 분과의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연출하신 손진책 선생님 그리고 작곡을 하신 박범 선생님과의 작업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떤 저한테 키포인트를 제공하신 분들이라고 봐야죠. 여러 단원들과 어떤 그런 공동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밤을 새도 즐거운 뭐 배부르지 않아도 즐거운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용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와서 집을 잊어버렸어요. 집을 잊어버렸는데 집을 찾아서 헤매는데 어느 여고생 누나가 제 손을 잡고 집을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번호가 하나 기억이 났는데 아마 저희 이모님이 운영하시던 무용학원이었고요. 그 무용학원의 전화번호를 겨우겨우 기억해내서 그 무용학원에 갔다가 저희 누님이 무용을 먼저 전공을 하고 계셨는데 저거 아니면 집에 안 가겠다라고 아마 떼를 쓰고 보채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무용을 잘하셨다고 하던데요. 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무얼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공부 빼고는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무용도 좋고요. 장구 치는 것도 좋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야 되는 좋아라는 것은 밤을 새서 놀아도 좋고요. 저는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였지만 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보다 연습하는 시간도 많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홍란 선생님이 첫 스승이셨죠. 제겐 이모님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아이에게도 헛되게 춤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정말 제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춤추는 춤 한 가락 아니고 장구를 두드리는 그 한 가락에 매료되어서 집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학원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과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항상 무대 설 때면 이모님이 생각이 나고 이모님께 기도드리고 그러고 무대 올라가곤 합니다. 혹독하게 가르치셨나 봐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주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예술가가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못하는 게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가르쳐주고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제가 무용을 막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된 시점이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라는 대회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출전을 하게 됐고요. 그곳에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아마 저와 인연을 맺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남자 제자를 두고 싶었던 그런 남자 무용수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어떤 제자 싸움을 벌이는 그런 관계에서 화해 모드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아마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큰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어떤 좀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있은 다음에 제가 춤을 춰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그래도 계속 춤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게 되셨죠. 어린 마음에는 학교는 안 가도 되는데 춤은 못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줄 분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 선생님을 찾아서 제가 무용을 배우겠다고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가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생활을 했고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떤 제가 이렇게 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실함을 간절함을 보여준 어떤 시기였었고 그 시기에 그렇게 춤을 배우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아마 이런 예술가의 꿈을 꾸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신 거죠? 가출이라기보다 출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 국악은 사실 춤이든 소리든 무용이든 선생님 무릎 앞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 있고요. 어떤 악보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보다 구전심수라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던지는 선생님의 일상 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의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혹은 뭐 씻는 습관 그런 것까지도 닮아가는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아야 되는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선배들과 함께 살아왔었고요. 그것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제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애늙은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나이서부터 아마 어른스러운 면이 생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야망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야망이 컸던 것보다 그런 선생님들만 배웠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이미조 선생님, 또 김숙장 의원님, 또 임일강 선생님, 또 소리로는 안비치 선생님, 판소리로 박동진 선생님, 그런 분들을 매번 제 주변에서 뵈고 살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김덕수배 상놀이, 그분들의 공연을 뭐 공연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제 눈 앞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 장단에 춤추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꿈보다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가 보다, 국악을 하면 다 그렇게 가는 건가 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춤을 결국에는 접으시게 되셨죠. 한 15년 동안 추어오고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받아줄 만한 무용과가 없는 겁니다. 단신이기 때문에 무용을 시작했을 때 키가 좀 클 줄 알았겠죠. 그리고 키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대학 무용과에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제 작은 키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고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 그런 거에 빠져서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존재될 필요가 없구나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을 찾으셨죠. 한 빛이 보였죠.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고3 때 공부했던 그 안양예고 무용과에 저를 아끼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분께서 네가 장구의 소질이 있고 하니 이 학교에서 장구 연주자를 뽑는 것 같더라. 시험 한번 봐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장구 치는 사람들을 뽑는 대학교도 다 있습니까? 라고 하고 원서를 받아들였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대학 생활은 즐거우셨나요? 새롭게 이제 진로가 수정이 돼서 네. 가셨는데. 대학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비를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또 1년 벌어서 또 한 학기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으로 12년을 대학 공부를 했거든요. 인생의 전환점들에서 언제나 참 현명한 선택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저렇게 혼자 컸는데 왜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제게 좋은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좋은 선배들은 출중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닮아가고 싶었고 그들을 동경해왔고 그들만큼 하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들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쭉 해오셨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 나를 단련시켰던 것들이 좀 있으세요? 자극이 있었는데요. 제자는 이렇게 키워야 돼라고 직접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박범근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대학 생활 때 힘들어하고 연습실에서 아마 코펠에 라면 끓여 먹고 이불 한 장 없이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저를 조금 불쌍히 여기신 선생님께서 직접 대구로 데려가셨습니다. 방 한 칸 내어주시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하여라 라고 그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밤마다 어떤 작곡하는 모습을 제가 훔쳐봤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닮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필을 깎아드리면서 옆에서 저렇게 나도 곡을 쓰고 싶다. 휘파람을 불며 저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또 다른 멜로디를 구상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을 또 목표로 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후학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후학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 저는 음악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도 사기치지 말아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순간 내가 못하는 부분을 감추려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당당히 드러내서 고치고 보완하고 해서 무대에서는 최고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 알려지는 것보다 사실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못하면 못하는 대로 드러내는 게 낫죠. 그 못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으시네요. 제가 하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음악 하나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녹음실에서 토시 하나 틀려서 녹음되는 부분들이 그것이 역사로 남고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항상 저는 무대에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본인에게도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엄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숨도 못 쉬죠. 끊임없이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단원들에게 뭐 이것을 잘해줘라 못해줘라가 아니고요. 하나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손만 흔들고 있고 연주자들은 연주자 나름대로 당신은 당신의 음악 세계를 나는 나의 음악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음악 세계를 간다라는 어떤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서로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조여야 예술가들이 조이고 기름칠하고 닦아야 그리고 자신도 성장하고 이 단이 성장을 하고 또 듣는 사람이 귀가 트이는 어떤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단원들은 지휘자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단원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저 스스로 마귀라 그러거든요. 단원들에게.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잡아야 할 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도 못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3, 4, 5 모여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시네요. 여수시립국악단 이름으로 앨범이 나왔죠. 네, 여수시립국악단에 제가 처음 와서 공연을 했던 정규 공연도 세이굿이었고요. 어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어떤 모티브는 굿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굿판이 열리면 사람들이 기웃기웃하고 떡이라도 먹으려고 모이고 소리가 나는데 신기해하고 그런 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시립국악단이 해야 될 작업들이 그거거든요. 여수 시민들을 기웃기웃거리게 해야 되고 떡이라도 돌려야 하고 그런 잔치판을 열어서 여수시가 언제나 늘 붕 떠있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도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반에는 사실 그 굿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굿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굿에는 좋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얼마나 행복해할지 얼마나 좋아할지를 꿈꾸면서 만든 첫 번째 앨범이고요. 그래서 단원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먼 서울까지 가서 오랜 기간 합숙까지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우리의 보물이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어떤 따뜻함, 음악, 그리고 제가 예술가로서 걸어가야 될 어떤 삶의 지침서를 알려주신 선생님이셔서 제가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 내려와서 45명의 단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꿈을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그대로 앞으로도 더 우리 음악을
해가는데 거침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